안녕하십니까. DY 경영연구소입니다. 자, 투자 타당성 분석, 이번에는 챕터 3, 자, CVP 분석, 손익분기점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이제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 이게 다 원가 관리 회계 분야에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이 원가 관리 회계 분야에서는 변동 원가 계산 위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손익 계산서를 변동 원가 계산 기준으로 변형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익과 고정비를 이제 뽑아내야 되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CVP 분석, 코스트 볼륨 프라핏 분석, CVP 분석을 해서 떤 식으로 이제 매출이 어땠을 때 이익이 어떻다. 뭐 이런 걸 좀 뽑아내야 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매출 이익 시뮬레이션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아니 그러니까 뭐 식당을 하신 거나 작은 뭐 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경영 의사결정 하는데 아주 좀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원스텝이 될 겁니다. 네. 자, CVP 분석은 원가 관리 회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성 평가 포함에 매우 중요합니다. CVP 분석은 경영 의사결정 시 효과가 어떻게 될지 추정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자,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발생한 원가를 제대로 추정하여야 합니다. 원가를 제대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원가별로 원가 행태를 잘 파악하여야 합니다. 자, 원가 행태란 무엇이냐? 원가 동인 수준에 따라서 원가가 변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원가 동인이란 뜻은 무엇이냐? 원가는 원가고요. 동인, 움직일 동, 요인 인자인데 원가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란 얘기죠. 자, 그러면 원가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이란 무엇이냐? 뭐 생산량, 판매량, 노무량,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 따라서 원가가 변하는지 파악하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이제 특정 뭐에 대해서 뭐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냥 매출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매출이 늘어날 때 그러면 뭐 생산량도 늘어나고 판매량도 늘어나고 노무량도 다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날 때라고 가정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원가 추정이란 원가가 원가 동인 수준에 따라서 얼마나 변하는지를 이제 추정하는 걸 원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의 원가를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래의 원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과거의 원가를 가지고 이런 원가 행태를 정의를 해놔서 미래의 원가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단체 의사결정을 할 때, 떤 액션을 하면 원가가 얼마나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어떤 경우에 원가가 얼마나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요런 거를 이제 추정하는 것입니다. 자, 원가 행태란 조업도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발생액이 변화하는 행태, 이런 거고요. 자, 요런 행태에 따라서 순수 고정원가, 순수 변동원가, 준고정원가, 준변동원가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게 원가를 분류하는 행태는 두 가지입니다. 고정원가와 변동원가입니다. 자, 고정원가는 원가 동인이 증가할 때 원가가 변하지 않아요. 총액 기준이에요. 총액 기준으로 원가가 변하지 않아요. 변동원가는 원가 동인이 증가할 때마다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증가하는 거예요. 국밥집에서 국밥을 한 그릇 팔면은 요만큼 발생하고 두 그릇 팔면 요만큼 발생하고 열 그릇 팔면 요만큼 발생하는 거죠. 곱하기 10만큼. 1보다 10배만큼 발생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변동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재료비 같은 게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혼합원가라는 거는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를 합한 거예요. 그래서 고정원가가 어느 정도 있고 그 위에서 변동원가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회사가 이제 혼합원가 형태를 띠게 되겠죠. 이게 총액 기준으로 원가를 자 원가 동인과 원가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본 거고요. 이거를 단위당 기준으로 바꾼다고 하면은 이 고정원가는 단위당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원가 동인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고정비는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총 고정비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면 만들수록 이렇게 감소가 되는 거죠. 예. 변동원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생산을 얼마나 많이 하던지 간에 단위당 원가는 이론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거죠. 요 각도 B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뭐 요 정도 다 알고 있지만 아무튼 요게 그거만큼 중요하다. 예, 라는 거입니다. 자, 앞에서 요 혼합 원가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고정비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변동비가 이렇게 쌓이는 건데 요게 요 초록색 선입니다. 자, 요게 원가고 요게 판매량, 뭐 원가 동인 생산량, 뭐 매출액 이렇게 한번 보셔도 되고요. 자, 고정비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변동비가 쌓여서 이렇게 됐습니다. 초록색이 총원가 선입니다. 그러면은 총 매출, 총 수익선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하나도 안 만들어서 안 팔면은 0이겠죠. 예, 수익이 0이겠죠. 0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기본적으로 이 변동비의 각도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래야 결국에는 이렇게 이 초록색 선을 뚫고 올라갈 테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초록색 선이, 이 파란색 선이 초록색 선 위에서 있어야 이익이 발생하는 거고, 요거를 목표로 이 영업활동,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요 가격은 요 변동비 이 단위당 가격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초록색 선을 뚫기 전에는 손실이고 초록색 선을 뚫 이후는 이 초록색 선과 파란색 선의 간극이 이익이 됩니다. 그 전에는 손실이었고요. 이 뚫는 지점이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고요. 예. 자, 여기서 이 회색선 0에서 회색선까지 총 고정원가, 그다음에 이 총 고정원가 여기서부터 이 초록색 선까지는 총 변동원가, 그다음에 이 초록색 선에서 파란색 선까지가 이익이 됩니다. 뭐 상식적으로 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요거를 가지고 요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이 그래프고, 야, 자, 여기가 0이에요. 손익분기점 0이라는 거고, 자, 요걸 가지고 이 파란색 선이 뭐냐면은 이 파란색 선 마이너스 초록색 선의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익이란 얘기죠. 예. 자, 이익이 여기는 이익이고 여기는 손실이죠. 그래서 이익선인데, 자, 판매량 생산량이 0이라고 하면은, 자, 하나도 수익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용만 발생하는 거잖아요. 망되지도 않으니까 변동비도 안 들겠죠. 그러면은 고정비만큼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고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고정비에서 시작을 해서, 자,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1차 방정식이죠. y는 ax 플러스 b이고요. a는 기울기고, x는 여기서 이제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y는 이익이고 y는 ax 플러스 b, b는 자 y절편이잖아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고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고정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단위당 공원이익이라는 각도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게 이제 a예요, 기울기예요. 단위당 공원이익이라는 각도로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 이 0, x선, x축을 통과할 때가 이제 손익분기점이 됩니다. 이 손익분기점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 x축과의 차이가 손실인 거고, 이 점을 넘어가서는 x축과의 차이가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 구하는 공식은 여기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손익분기점을 구하는 공식은 자, 이 점이기 때문에 이익이 0이에요. 이익이 0이고, 이익이 0이라는 거는 총 공원이익과 총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뺀 게 0이라는 얘기고 결국에 총 공원이익과 고정비가 같다는 얘기예요. 총 공원이익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0까지 가는 게 총 고정원가이고 이 x축에서 어, 이익선까지 가는 게 이익인데 자 이 점이 총 손익분기점이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에선 총 공원이익과 고정 요거와 요게 이제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총 공원이익을 다시 풀면은 단위당 공원이익과 판매량으로 다시 풀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총 고정원가를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이제 나눈 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 목표 이익 달성 판매량을 구하는 공식은 자, 이 고정원가에다가 목표 이익을 더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목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 총 고정원가와 이익을 여기 분자에다 놔두는 거고 분자를 기준으로 단위당 공원이익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랬을 때 목표 이익 달성 판매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X축이 수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매출액이라면은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고정 원가를 단위당 공원 그러니까 단위당은 빼고 공원이익률로 나눠주면은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CVP 분석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래프가 요거고 요거를 이제 종업도 공원이익 그래프로 이렇게 바꿨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CVP 원가 코스트 볼륨 프라핏 분석, 이 CVP 분석이고 요게 좀 변형된 게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이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손익계산서를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로 이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자,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전통적인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변동원가 손익계산서라고 표현을 할 때, 요거는 이제 전부원가 계산서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매출액이 뭐 먼저 나오고, 그다음 매출 원가가 나오고,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판관비가 나오고,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요게 이제 전통적인 손익계산서인데, 변동원가 손익계산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뺍니다. 그리고 변동비를 뺀 게 이제 공원이익입니다. 공원이익을 구한 다음에 공원이익에서 이제 고정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합니다. 결국에 나오는 영업이익은 동일하지만 이 왼쪽에서는 매출 원가를 빼고 판관비를 뺐어요. 근데 오른쪽에서는 변동비를 빼고 고정비를 빼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왼쪽에서는 이제 주로 회계결산에 사용합니다. 회계결산에서는 이제 뭐 매출 원가와 판관비의 구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거고,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산량을 더 늘렸을 때, 매출이 만약에 10%, 20%더 늘렸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때는 고정비는 변하지 않고 원가 행태를 파악하고 원가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비는 변하지 않고 변동비만 늘어날 거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변동비가 얼마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고원이익 관리 등 관리액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 숫자들은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숫자들이에요. 그 H 컴퍼니, 수소 충전기를 만드는 H 컴퍼니에서 만들었던 것들인데, 요걸 가지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이제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이제 노란색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자, 우선 가정한 걸 지금 보시면은, 원재료비는, 자, 여기가 고정비 비율이에요. 고정비 비율, 원재료비는 고정비 비율이 0%겠죠. 다, 어차피 한 단위를 더 만들면 만들 때마다 재료비는 더 들어갈 테니까, 100% 재료비예요. 대부분 회사들은. 거의 뭐, 모든 회사가 그러겠죠. 그래서 원재료 고정비 비율은 0%인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70%로 가정했고 경비는 40%로 가정했어요. 인건비와 경비는 회사마다 이제 특수성이 있을 거예요. 인건비가 만약에 어떤 회사들은 우리 회사들은 뭐 어떠어떠한 뭐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에 투입된 만큼 뭐 지급을 한다. 그런 게 변동성 급여가 크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외부에서 이제 뭐 들어와서 만드는 그런 경우에 뭐 외주 용역비 지금 뭐 딱히 외주 용역비라고 쓰진 않았지만 그런 비용으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anyway 그래서 고정비 비율이 70%고 30% 정도는 변동비화 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경비는 이제 변동비 비율이 이제 60% 이상 되는데 변동비는 뭐 포장비, 뭐 동력비, 스팀, 용수 뭐 이런 비용이 변동비가 될 수 있겠죠. 그 앞에서 저 외주용비를 얘기를 했지만 외주용비가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는 지금 다 이제 관리회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력 인건비다 그런 걸 이제 인건비라고 구분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또 외주용역비다 그러면은 뭐 여기도 넣을 쓰고 여기도 넣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비용이 있다면 그런 비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100% 고정비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예, 생산량이 10% 늘느냐, 20% 줄느냐 이런 것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변동되지는 않잖아요. 감가상각비를 보통 이제 정액으로 이제 5년 상각 그렇게 회사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기준이랑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정률로 생각을 한다, 뭐 그러면 약간의 변동사항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감가상각비는 고정비로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요런 기준으로 이제 고정비가 얼마, 변동비가 얼마 이렇게 구분을 따로 했습니다. 제조 원가에 대해서. 그다음에 판관비에 대해서는 판관비, 인건비는 100% 고정비다. 어, 생산이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판관비는 아마 뭐 고정성 비용이 크겠죠. 음, 물론 이제 이것도 이제 변동화 시킬 수는 있겠죠. 매출이 판매를 많이 한 직원들에게만 뭐 변동성 급여를 많이 주고 판매를 못하는 직원들에게는 뭐 변동성 급여가 이제 작아지게 될 테니까 좀 차이등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비는 50%로 가정을 했어요. 이건 회사마다 이제 인건비라든지 경비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경비는 또 계정 과목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이제 더 디테일하게 여기서는 인건비, 판관비 여기서도 인건비, 경비 이런 식으로 했지만 훨씬 더 세분하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죠. 실제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고정비가 250, 변동비가 50, 판관비는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쭉 더하면 740이고 변동비를 쭉 더하면은 760이에요. 그러면은 자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면은 760을 빼면 990이 나오고 그러면 공원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만 뺀 겁니다. 변동비를 뺀 게 990이에요. 그래서 57%, 공원이익률이 57%라는 얘기죠. 그 밑에 이제 고정비 총액이 옵니다. 고정비 총액이 와서 영업이익은 250, 14%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했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런 1차 방정식을 만들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자, 기울기하고 y절편이 필요해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a는 기울기고 b가 y절편이니까 a하고 b만 있으면 돼요. X축은 매출액이라고 보고 Y축은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공원이익률입니다. 공원이익률은 57, 0.5657이라고 나왔고요. Y절편은 총 고정비, 마이너스 총 고정비입니다. 고정비가 740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7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40에서 시작해서 0.5657이라는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선이 이 1차 방정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은 총 고정비를 어, 기울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이 공원이익률로. 총 고정비는 740이니까 740 나누기 0.5657하면은 1308이 돼요. 요게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여기 1308에서 이익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익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출이 100이었을 때는 1750에 이익이 250이었는데 매출을 25%씩만큼 이렇게 줄였어요. 그 다음에 25%씩만큼 여기는 이제 50%씩 늘렸어요. 늘렸을 때 이익이 어떻게 돼가느냐? 매출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0.75를 곱하고 0.5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베리에이션을 시키고 여기에다가 이익은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y는 ax 플러스 b잖아요. 그래서 y가 이익이니까 여기에다가 0.5657 곱하기 x 매출에 마이너스 740으로 그 수식을 넣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수식을 넣어준 게 요게 그 제가 그 파워포인트에서 보여드렸던 그것들인데요. 자, 제가 엑셀로 이제 다 만들고 나서 파워포인트에서 붙여놨던 거고요. 자, 이 매출 이익 시뮬레이션 이 부분인데, 자, 매출을 이제 100을 기준으로 이제 25%씩 내렸고, 이제 25%씩 50%씩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매출이 1750을 기준으로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커지는 거고요. 예. 그랬을 때 요렇게 매출 구하는 건 쉬운데 이익은 어떻게 구하느냐? y는 ax 플러스 b 요 수식을 가지고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고정비 총 고정비 AT 37 자, 요게 자, 마이너스 740부터 시작해 가지고 더하기
매출액 곱하기 기울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이런 식으로 매출에 따른 이익을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이렇게 변할 때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요거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밑에 이렇게 잘 정리된 표는 위에 요걸 가지고 제가 만든 거예요. 요것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엑셀로 만들어 놓으면은 되게 이제 직관적으로 보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은 요거인데 요게 25% 커졌을 때 이익이 얼마 되느냐 직관적으로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런 차트를 만들면 좋아요.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출과 이익에 대해서 요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삽입에 가서 요 차트, 요게 분산형 차트인데요. 분산형 차트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분산형 차트를 클릭하면은 요렇게 됩니다. 자, 요게 X축이 매출액이고 Y축이 이익이에요. 그래서 요 매칭되는 것들이 분산형 차트로 이제 점점점 이제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점을 클릭하신 다음에 우클릭을 해서 추세선을 추가를 하면은 추세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추세선 서식에서 보시면은 수식을 차트에 표시를 해주시면은 자, Y는 0.5657, X 마이너스 740 요렇게 이제 수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뭐 이제 이 제목 붙이는 것 정도만 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되게 직관적으로 의사결정하기가 되게 좋습니다. 네, 잠시 엑셀에 가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매출이익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이 만든 회사의 CVP 분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실습하는 건데요.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손익계산서를 고정비 비율을 나름대로 좀 결정을 하신 다음에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을 하고 그래서 공원이익 손익계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얼마고 Y절편이 얼마다,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구해보시고 자 여기다 이제 숫자를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도 한번 엑셀을 가지고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점점 찍혀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어떤 모델이 우리 회사에 유리할까? 자, 상대적으로 고정비가 큰 회사. 자, 고정비가 크다라는 거는 투자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예, 투자를 많이 해서, 총 고정비가 큰 거고, 고정비가 크고 대신에 이제 공원이익이 높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변동비가 큰 거예요. 그러면은 고정비가 작다라는 얘기고, 고정비가 작다라는 건 여기는 생산을 하나도 안 했을 때 총 고정비, 마이너스 손실이 여기까지 나는데 여기는 여기밖에 안 나죠. 대신에 고원이익률도 이제 당일당 고원이익도 작아서 요 각도가 되게 낮습니다. 그럼 이런 모델이 우리 회사에 유리할까? 이런 모델이 유리할까? 어떤 모델이 유리할까요? 자, 자, 그거는 이제, 기업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자, 상대적으로, 자, 고정비가 큰 게 유리할 때는 경기가 호황일 때. 아, 경기가 호황이면 만든 거 이게 잘 팔리겠죠. 잘 팔린다는 가정이라면은 더 많이 만들어서 더 투자비가 높다라는 거는 더 설비 투자를 많이 해서 더 싸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공원이익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자, 그 자본이 많을 때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추고 경쟁자에게 진입장벽을 만들고자 할 때,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이 성장기에 있다고 판단될 때, 이런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모형으로 이제 가는 게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변동비가 큰 모형 모델이 좋을 때는 경기가 불황일 때, 초기 자본이 적을 때,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을 때, 사업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이런 때는 상대적으로 변동비가 큰 모형 모델로 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벌써 시간이 좀 돼가지고 여기서 또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